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나눔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경훈 목사님 이렇게 심호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워야 되겠다 흠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성도님들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지에서 행하신 일들을 같이 간증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역한 거는 1997년, 그러니까 인도 비하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부르실 때, 그때는 이제 그 비하르주의 수도가 파트나라는 지역인데, 그 파트나 지역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간 그 한국 선교로서는 처음인데, 그때 저희 아들 아이가 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아이는 뭐 인도 선교하고 같이 이제 자란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인도 비하르 파트나에서 저희가 초창기 처음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 가족만 단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머물러 있는 게 우리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40도, 어떤 때는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바로 인도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처음에 이게 몸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애도 뭐 이런 피부 불꽃 같은 막 피부에 그런 게 생기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제 1년 동안은 그게 이제 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그 머물러 있는 게 선교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첫 해가 지나가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이제 그 중보 기도를 하는 팀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현지인들에게도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헌신해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저희들하고 살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그 한국 선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팀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무명의 팀이었고, 이제 무명의 전도자들이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현지인 제자다. 현지인 제자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6개월 동안 현지인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현지 생활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헌신했고, 이제 저희 가족하고 그 다음에 현지인 딱 두 명을 데리고서 저희가 제자 훈련 학교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자가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제자 훈련 학교를 한 20회 뭐 이렇게 계속해서 했고, 이제 거기서 일기죠. 그러니까 일기로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제자가 된 형제와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형제하고 같이 저희가 마을 선교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침베리아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센터는 파트나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기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면은, 아니죠, 2시간이요. 2시간 정도 가면은 자무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힌디로 이게 말이
되게 재밌는데 힌디로 잘하는 말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라는 게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무이 그럼 가서 죽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의미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어근을 따져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 선교의 불모지고 이제 그 자무이에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2시간 가서 거기서 한 30분 정도 이제 마을 읍에서 마을까지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내리면은 그 다음에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그 마을까지 한 20분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는 마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들어갈 만큼 이제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지역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그 만호지 형제거든요.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마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마을 이장에게 인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을 이장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줬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까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워낙 마을에서 산다는 건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 자무이 읍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얻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마을 이장을 만났더니 그 마을 이장이 너무 반갑게 저희들을 맞으시면서 여기서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들한테 안내해 준 게 뭐냐면 그 마을 한복판에 있는 주민센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물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이제 주민 공동 집회소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주민의 센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물이 교육관이었어요. 근데 우리식으로 절대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기능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교육관 그러면 뭐 대단한 그게 아니고, 정말 열악한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능상 시설이 별로 없고, 이제 바닥에 이런 자기들이 농사를 해서 추수해 놓은 거를 말리기 위해서 쫙 널어놨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것을 이제 다 청소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기 나온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주민센터 사진인데, 그래서 이제 아무 시설도 없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집세기로 만든 침대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모기장을 치는데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참 잊혀지지를 않는데, 그래서 모기장이 온전한 모기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기장에 구멍도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세기로 만들었으니까 침대를 당연히 밑이 열려 있죠. 그런데 자는데 하여튼 모기도 모기지만은 벼룩이 무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피부가 새로운 기후에 반응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어요. 벼룩에 물린 것 같은 이런 벼룩이 막 뛰어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몸을. 그리고 이제 목에 뭐가 딱 걸려 있는데 이게 뱉어도 나오질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밤이 하여튼 무척 고통스러웠다는 기억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음식도 가져와서 해주고 뭐 이렇게 많이 보살펴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이제 첫날부터 받고, 그러면서 저희는 저기서 이제 살게 됐어요. 우리 둘이 이제 살면서 역시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거기는 그 완전히 불촉 천민들이 사는 힌두교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 그 교육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이 교육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혀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라는 게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는 그런 데가 아주 많았습니다. 많은데 이제 우리가 간 곳이 복음의 불모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지 하는 걸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그 불모지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인도가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승려 계층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계층,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shatriya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샤, 슈드라 이렇게 이제 계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계층을 온전히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의식 속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적으로 힌두교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 네 계층 밖에 있는 계층이 인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개 계층은 소수의 계층이에요. 그래서 그 계층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아웃캐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스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캐스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웃캐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캐스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불촉 천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같이 밥 먹고 하는 것도 안 하지만 이제 그림자가 있으면 상층 카스트의 그림자를 만약에 그 아웃카스트에서 불촉천민이 밟으면 부정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적인 정서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말하자면 그 카스트 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매일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그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700가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한 가구에 한 10명, 평균 1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7,000명, 한 10,000명 정도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여기가 그 문맹률이 너무나 높구나. 그래서 어른 할 거 없이 문맹률이 70%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인구가 읽고 쓰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의 과제가 됐습니다. 과제가 돼서 이제 그 주민회관에서는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주민회관을 중심으로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을 벌린 겁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가 침베리아 마을에 가서 한 그 사역의 두 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을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간 것이 그 오디오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힌디를 더 잘하지만은 이제 그때는 힌디를 제가 그 이제 오디오 바이블을 갖고 들어가서 계속 그 오디오 바이블을 들으면서 힌디를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했지만 저 오디오 바이블을 틀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못 하고서 들어갔는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게 굉장히 신기한 그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 소리가 이제 막 들으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는
마을의 어린이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모이는데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막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그러니까는 신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맹률이 높으니까 읽고 쓰는 거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들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이렇게 읽어도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건데 이제 거기서 소리가 나오니까 이 어린 애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른들이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을 사람들이 저절로 모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 주민회관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쌓여있고 주민회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게 플랫폼이 돼가지고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리고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사랑방 선교라 그랬는데, 한국 전통 가옥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랑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과 밖에 그 경계에 있는 공유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그 주인 집이 사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직접 안채로 들어가기에는 관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채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이 공간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안과 밖이 만나는 그 중간 지대입니다. 전이 공간 같은 거 트랜지션을 만드는. 그래서 그 이제 사랑방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개인사도 얘기하고 가족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을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마을에 어떤 일이 있고 또 마을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는 그 사랑방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방 문화인데 우리 한국 문화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주민회관이 사랑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그 집안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주민회관이 딱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그 집을 처음부터 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민회관에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우리를 알고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을 알고 그러면서 가족 얘기도 하고 또 마을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주민센터인데 동시에 예배 공간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화 공간이 예배 공간이 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게 이제 막 창문이 있습니다. 막 창문에 걸터 앉을 정도로 자리를 앉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구전에 익숙한 사회죠, 거기가. 그러니까 쓰여진 말씀은 읽을 수가 없지만은 듣고 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육위원장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힌두교, 이렇게 참 교육위원, 아까 그 교육회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회관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힌두교 제사장들이 제자훈련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힌두교는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건 뭘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악기가 있습니다. 북은 돌락이라 그러고, 이렇게. 그 다음 아코디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피아노라 그러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악기를 가지고 이제 힌두교에 말하자면은 그 노래를 전수하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한테. 밤새도록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악기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그 돌락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그 힌두교 사람들은 그러니까 힌두교 제사장들을 특권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촉천민이고 열악한 그 계층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제가 된다는 거는 그 가운데서 사제가 된다는 거는 승려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특권 계급으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사제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자부심이 큰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피적이에요. 도피적이고 사회 문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고백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문맹퇴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자조 그룹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맹퇴치에서 학생들이 글자를 깨우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이제 학생들이 뭐가 바뀌겠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이게 생명의 말씀이 이게 떨어지면은 이제 생각하는 사고가 바뀌더라고요. 사고가 바뀌면은 관습이 생기죠. 이렇게 새로운 관습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니까 부모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애들을 문맹퇴치 학교로 오라 그러면은 부모들이 반대를 해요. 부모들이 못 갑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절대 못 가요. 왜냐하면 여학생은 노동력이죠. 남자애도 마찬가지. 남자애는 이제 논밭에서 일하는 노동력이고 여자애는 집에서 일하는 노동력인데 이 귀한 노동력을 왜 그 시간에 빼가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그 애들이 노동력인 거예요. 그리고 교육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보내요, 애들을. 근데 이게 이제 마치 그 마을 한복판에다가 자석을 꽂아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애들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는 한 4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는 600명 그러니까 마을에 학령기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시인 같았어요, 진짜. 옷 입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의 삶이 바뀌고, 이제 마을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엄마들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은 애들의 삶에 굉장히 예민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바뀌니까 엄마들이 지금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하게 된 것이 그 여성 자조 그룹이라는 거예요. 엄마들을 대상으로 여성 자조 그룹을 했는데 그 여성 자조 그룹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여성 문맹 퇴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게 참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마을에서 발견을 했어요. 이제 아까 그런 애들을 교육을 안 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여성들이 읽고 쓰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이제 그게 상식이 되고 그랬으니까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는 문맹 퇴치가 안 됐습니다. 그 70년대 말에 가서 비로소 이제 문맹 퇴치가 됐는데 그게 어떤 사회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고리대금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왜곡된 금융이 많은데 이거를 금융하는 사람들이 쓰면은 그 아줌마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 문맹 퇴치가 있고 그다음에 숫자 문맹 퇴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literacy 그다음 numeracy 이렇게 해 가지고
문맹 태치 읽고 쓰는 것과 함께 이제 숫자 문맹을 태치하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읽고 쓰는 걸 할 줄 알고 덧셈 뺄셈을 하면은 이제 그 숫자 문맹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돼 있을 때는 너무 많이 속고 또 고리 대금업자들이 그걸 악용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맹이 태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의 축적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정적으로 개발되게 된 것이 이제 문맹이 태치되면서 문자로 이제 그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맹 태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인들의 그 자조 그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맹 태치가 되면은 저축하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모였을 때 그 삶의 관습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축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크레딧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융자를 얻는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을이 침베리라는 마을이 문맹률이 그렇게 높은 마을이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인도에서 문맹 태치율이 제일 높은 마을이 됐어요. 그리고 경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줌마들이 이제 그 여성자조 그룹을 해가지고 융자를 얻은 다음에 그 생활형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이크로 비즈니스 그걸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다음에 융자를 상환하는데 우리 마을은 융자 상환율이 높은 겁니다. 90%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단순히 경제 활동을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이제 생활 관습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룹 다이나믹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융자 상환율이 굉장히 높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은행이 있는데 은행에서 처음에는 안 주려고 그랬어요. 융자를. 근데 처음에 이제 주고 융자 상환율이 90%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는 10배를 줍니다. 한 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이 시험 문제에 났어요. 어떤 시험 문제냐면은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효과적인 사회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침베리아가 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이거 그게 이제 시험에 계속 정답이 되려면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참 옆에 침베리아 옆에 이제 벨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벨라라고 하는 마을을 가서 그 마을이 인도의 끝이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사는 곳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벨라 마을을 가니까 그 침베리아 마을에서 벨라까지만 갈 수 있고 벨라의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다른 끝이에요, 그 마을이.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침베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가려면 항상 침베리아를 거쳐간단 말이에요. 거쳐가니까는 주민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이 침베리아 마을이 이게 전혀 이러지 않았었는데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막 이렇게 애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갖고 지금 여기 침베리아에서 당신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 우리 마을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느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자화 훈련을 하면은 그 승법 번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또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해서 이제 그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제 승법 번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마을이 승법 번식 될 수 있다는 거를 거기서 확인을 했어요. 아, 이게 마을 단위로 이게 교회가 마을의 중심에 딱 쓰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중심인 동시에 문화적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것이 교회와 연관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뭐 2장으로 출마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우리 교인 중에서 2장 출마, 인도는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판차야시라고 해서 간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의 총체적 변혁이 승법 번식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게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마을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 벨라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은, 인도 독립 이후로 고등학교 졸업생이 최초로 나왔다 이거예요. 자기네 마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 대안학교라는 걸 했거든요. 이제 가나안 농군 운동하고 이제 연관이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대표셨는데, 그분이 그 CCC 학생들을 김용기 장로님, 그때 그 가나안 농군학교 하시는 김용기 장로님한테 가서 많이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하면은 거기 가서 많이 했어요. 이제 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이제 젊은 마음에 이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국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용기 장로님은 그것을 국가관으로 이제 연결을 시킨 사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신앙이 균형을 잡아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제 신앙이 이게 균형을 잃는 거를 막아주셨거든요. 그 김용기 장로님께서. 근데 그게 이제 가나안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운동 그 후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베리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김용기 장로님께서 하신 가나안 운동이었구나 이렇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거 너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수소문을 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아시는 분이에요. 그 가나안 농군 학교를. 근데 김용기 장로님은 벌써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김범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아드님이 이걸 하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 가지고 뵙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드리니까는 그 김범일 장로님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범일 장로님을 초청했죠. 초청해서 침베리아 마을에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진짜 오신 겁니다. 와서 이제 우리 침베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가나안 운동하면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께서 지금 이 침베리아 마을을 보시는데, 침베리아의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당신께서 40년 전에 그 가나안 농군 학교 운동을 시작했을 때 40년 전에 한국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까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가나안 농군 운동하고 손을 잡고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갔는데 하루는 그 김범일 장로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야, 이거 인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거 가나안 농군 운동이 한국을 바꾼 것 같이 인도도 바꿔야 되겠는데, 인도를 바꾸려면은 두 가지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신들이 한 것 같이 이 풀뿌리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진짜 그 마을 사람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위에 그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결국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니까는 이제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니까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당신이 그 인도에 있으니까 인도 대통령을 나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대통령, 그 인도 대통령을 이제 김범일 장로님하고 만나게 하는 이제 중간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 안 되죠, 당연히. 제가 무슨 뭐 제가 대통령 아들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몇 달 동안 그 대통령하고 이게 접촉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반응도 없어요, 아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 신기한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통령한테. 근데 나중에 그걸 인쇄를 해보니까 한 4페이지 정도짜리 이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이제 대통령 각하께서 왜 김범일 장로님을 만나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적은 겁니다. 적고, 지금 한국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거고, 그 가나안 농군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바로 그런 일들이 인도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 각하와 같이 의논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을 그걸 보고 대통령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그 어느 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는 그 인도 대통령실이다 이거예요. 그 당신이 보낸 편지 그 잘 읽었고 김범일 장로님하고 대통령하고 만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감격을 했겠어요. 굉장히 이제 흥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장로님한테. 장로님, 인도 대통령이 장로님을 뵙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아주 막 흥분하는 거예요. 좋지요, 아주. 그래서 이제 바로 달려왔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통령 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먼저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접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견실에 우리를 딱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게 지금 대통령 만나는 게 무척 어려웠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한테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주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형식적으로 만나는 게 될까봐 염려가 돼서, 주님, 저희에게 최소한 20분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20분. 이제 이러고서 하나님 20분보다 적은 시간은 20분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갖고, 대통령실에 이제 들어가서, 저기 사진이 저 대통령실이에요. 근데 저 사진도 못 찍게 돼 있었던 게, 우리가 들어갈 때 다 뺐었어요. 사진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이제 대통령만 딱 앉아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 분이 참 앉아가지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김범일 장로님 옆에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통역을 했죠. 하면서 쭉 대화를 하는데, 대통령이 참 가마력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이미 소개가 됐고 책도 번역이 됐고 한데, 그분이 이제 쭉 대화를 하는데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교 사절도 오고, 정치인들도 오고, 뭐 각계각층에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지금까지 그 대통령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 중에서 비하르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비하르를 어젠다로, 그러니까 그 의제를 갖고 찾아온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하르가 이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지표로 따져봤을 때 인도 전체에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주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제로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 저희한테 질문합니다. Why 비하? 왜 비하를 택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범일 장로님이 그 질문을 받고서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답이 저한테는 명답이었었어요. 하여튼 그게 굉장히 저한테 깊이 뿌리를 박았습니다. 뭐라고 김범일 장로님께서 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필요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아시아가 살기 위해서는 인도가 살아야 하고 인도가 살기 위해서는 비하르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굉장히 감격하는 거예요. 그 눈이 되게 작거든요. 그런데 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점프를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내적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그러한 숭고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같이 일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 후에 우리가 대통령을 2번 더 만났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이분이 비하르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하 양원, 그러니까 비하르가 한 1억이 되니까 한국보다 더 커요, 비하르주가. 근데 거기도 하원 상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하원 상원 그 양원 거기서 이제 양원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21세기 비하르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호텔에서, 이제 김범일 장로님 호텔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TV가 방송이 되니까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비하르에 관심을 갖고 비하르까지 와서 양원에서 연설하게 됐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만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비하르에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비하르가 같이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문을 열어줘서 저희가 일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곳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비하르에서 이제 정착하게 된 그 초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인도의 국가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대안학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동대학교하고 파트너십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대 학생들하고 파트너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보통 그 젊은 분들이 선교지에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여러 사역을 해요.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그 한동대한테 주문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당신들은 대학생이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는 전공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전공으로, 그리고 청년들의 경우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직업으로, 그 관점에서 선교지의 현실을 한번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지의 현실을 그 전공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전공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짧은 논문을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 청년들이 그런 관점에서 선교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전공, 내가 갖고 있는 직업으로 선교지를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선교지와 어떻게 연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전공 선교라고 불렀습니다. 전공 선교.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갠지스강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갠지스강 유역에 4억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갠지스강이 네팔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이제 벵갈만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비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이제 물의 오염 문제를 많이 봤고, 그런데 그 아프리카 오염하고 그 서남아시아의 오염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염이 있을 때 모래를 해서 이렇게 필터를 하면은 대부분 다 없어집니다. 이제 그런 성격의 오염이에요. 근데 서남아시아 오염은 이 광물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비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알스닉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안 모래로 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가 바이오 샌드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바이오 장을 만드는데 그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걸 찾아냈는가 하면은 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푼 사람의 논문을 찾은 거예요. 그 MIT 교수가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이 비소라고 하는 것은 못이 말이죠. 못하고 만나가지고 못이 산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못하고 물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산화가 되면 그 비소가 산화 못하고 만나면은 거기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휴지통 있잖아요. 휴지통에다가 모래를 넣고 그다음에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바이오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바이오 샌드 필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바이오장을 만들고 이제 그 휴지통 휴지통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휴지통 뚜껑 있잖아요. 저긴 뚜껑 안 닫는데 뚜껑 위에다가 못을 담은 겁니다. 못을 담고 입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부니까 거기서 비소가 잡히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잡히고 해서 현지의 수질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WHO의 수치보다 훨씬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하이테크를 적용한 이제 이런 필터를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 잡지에도 실리고 그 한동대학교가 그래서 정수 선교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저도 한동대학교 겸임교수예요, 제가. 그런 거 하다가 겸임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후방하고 전방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곳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전방하고 후방하고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전문기관들이죠. 한동대든지 그런 기관들이 선교지하고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만들면 이제 선교지의 사역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접근성과 접촉면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배우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후에 우간다에 가게 됐고, 이제 우간다 쿠미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이제 섬겼습니다. 한 4년 반을 섬겼는데, 그때 도전은 이제 난민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남수단에서 이제, 남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단하고 내전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근데 나라가 만들어지자마자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독립을 해가지고 제일 어린 나라가 됐어요. 남수단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어린. 그때 제가 갔을 때 7년인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남수단 나이가. 근데 독립하자마자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싸우는데 이게 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부족하고 부통령 부족하고 싸우는데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총자국이 나 있어요. 그냥 서로 얼마나 싸우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난민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이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그 난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 해외로 이제 도망 나온 난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DP라 그래서 Internally Displaced People, 그것도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부 난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 수 없는 이제 유랑민들이 남수단 안에 생기고 남수단 밖에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난민들의 대부분이 우간다하고 국경이니까 우간다 국경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세계에서 난민 캠프가 제일 커요. 근데 그 중에서 남수단 난민 캠프가 제일 컸습니다. 그 난민 캠프 이름이 비리비리라는 난민 캠프. 이름도 하여튼 특이한데 비리비리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학령기, 대학생,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쿠미 대학교에 불러서 전액장학금을 주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난민사에게 저로서는 너무 인상적으로 지금 남아있고 지금도 이게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남수단하고 우간다를 경험하면서 제가 이 필요를 느낀 게 뭐냐면 그 학생들이 대학에 올 수가 없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대학에 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침베리아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오디오 바이블을 갖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오디오 바이블이 굉장히 새로운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매개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후진국, 개발도상국의 이 교육 문제는 이제 디지털로 풀어야 되겠다. 디지털. 근데 그 디지털인 것도 레벨이 많아가지고, 이제 금방 끝날 겁니다. 제가 시간 좀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디지털도 레벨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갔던 오디오 바이블도 어떤 면에서는 디지털이에요. 그죠? 근데 아주 그 낮은 단계의 디지털이죠. 그래서 거기는 USB나 이런 DVD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교회에서 틀어주면서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교수 역할을 하면은 이 교육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제가 우간다에서 이제 총장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전 세계의 그 선교지의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지금 여기다가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프로젝트를. 근데 한국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만든 종합대학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한 40개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교육혁명이 복음 때문에 일어난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나가서 대학 선교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합대학이 40개 대학이 있는데 이제 그 연맹이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컨텐츠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선교지로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데 어제 사실 제가 김경호 목사님 어제 그 식사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클릭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참 관심의 공유가 많은데 그 중에 그 CGN TV에서 그 하신 그게 상당히 비슷한 거더라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컨셉하고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좀 잘 붙들고 늘어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R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가 구호로 삼았던 것이
이제 비하르가 선교지에서 선교국으로 돼야 된다. 그러면 선교국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선교국은 왼쪽으로는 이스라엘까지, 오른쪽으로는 북한까지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기도했던 그 표가. 그런데 여기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참 공유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